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침에 방송할 때까지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10원 한 장 남에게 패키친 적 없다.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정말로 아주 확신적으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손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며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문서 위조, 사기 이런 종류의 혐의로 법정 구속, 1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될 뻔했습니다. 1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도 법정 구속이 돼버렸군요. 네. 자,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날 항상 오후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장모 최 씨가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통장 잔고 347억 원 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장모가 사기를 당했고 10원 한 장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입장을 따로 내지 않겠다라는 의견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 347억 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잔고가 있다. 네. 그 개발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라고 알리기 위해서 통장 잔고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만드는 행위는 사무소 위조가 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낸다 그러면 이게 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이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1심 선고했고 2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고하면서 너는 반성의 여지도 없는데 거짓말 자꾸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예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선고받았는데 누구는 네. 이 사람은 347억이나 되는 예금 잔고를 위조했는데 꼬작 1년이냐 게다가 검사가 지금 기소를 편파적으로 혹은 봐줘서 기소한 걸로 보이는데 네. 너무 이 사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 1년으로 이제 나온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에 눌러버린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이게 예고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편은 시작도 되지 않았다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혐의 외에도 최은순 씨는 뭐 도이스 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런 의혹까지 지금 겹겹이 쌓여 있어서 앞으로의 좀 판결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장모에 대해서 전혀 뭐 10원 한 장 피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통령 왜 이번에 침묵하느냐. 네. 그리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줄줄줄줄 엮여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라 대통령실 이런 얘기였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딱히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없다. 사법부 판단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주말에 말한 게 없군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당 쪽 관계자라는 분들이 이제 좀 이런 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냈고요. 여기에 또 야당의 이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이것도 페이스북에 밝힌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 구속됐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이거는 이제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소지이기 때문에 좀 강경하게 나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 치를 때 우리 장모는 남에게 사기를 당하면 당했지 10원 한 장 남을 속인 적 없다. 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던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거는 공소시효 지난 거 아니에요? 그건 저 법을 잘 몰라서.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니까 사실은 기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대통령 끝나고 나면 또 뭐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해야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이게 또 중지가 되니까 네. 뭐 시효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바로 권력형 게이트다.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권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여기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일단 침묵 지키고 있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최 씨는 자기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던데 네, 재판 중에.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요? 네, 재판 중에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이제 판사가 말을 하자 이제 최 씨는 계속해서 법정 구속이요라고 이제 재차 물어봤고요. 또 그러면서 저를 법정 구속시킨다고요. 그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된다라면서 오열했고요. 여성 청원 경찰 4명이 각각 사지를 붙였고 이제 거의 끌려 나가듯이 재판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들어보게 되면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던데 본인은 되게 억울한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봤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건 인정하던데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큰데 겨우 1년밖에 안 되는데 되게 아까운가 보죠. 어쨌든 중요한 건 판사님들 이제 몸조심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판사님들이 이렇게 또 용감하게 하셨는데 몸조심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 극단적 선택을 하신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 관련해 가지고 동료 교사들이 지금 거리를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이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저연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22일 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검은 의상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모인 교사들은 A씨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다라고 이제 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오후에 이런 추모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여권에서는 이제 종북 좌파들의 이런 교육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면서 이제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들 때문에 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니 일단 이거 그 보도 많이 됐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너무 선생님들의 그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또 너무 아이들 편만 들어가지고 얘기하는 이게 좀 문제다. 이거는 뭐 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게 종북 좌파랑 또 무슨 상관이죠? 교육감이 종북 좌파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 탓을 하고 학생 인권만 이제 탓하는 이제 여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일단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 밝히는 것은 낡아 빠진 옛날 교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처벌 이런 건 당연히 원하는 것은 아닌데 교사들의 인권과 생존권들 보장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뭐 많이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학부모들과 1대1로 이런 시간도 관계없이 뭐 밤에도 막 새벽에도 연락 오는 그런 일부 학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좀 교사들의 인권도 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네, 이제 그 진보 교육감 때문이다. 학생의 인권만을 존중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을 좀 이제 상반된 입장으로 보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존중돼야 되고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학부모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이게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카톡 문화가 나오면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연락하기가 편해져서 이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요.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네. 어제 밤에 카톡이 몇 시더라? 한 10시쯤에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늘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어떤 의뢰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뢰인이긴 한데 오늘부터 우리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근데 일요일 밤에 저한테 찾아오겠다고 카톡 하시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휴가 기간이어서 이제 휴가 기간 끝난 다음에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밤에 카톡 보내시는 거가 그렇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시때때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막 전화하시거나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생각이 났기 때문에 혹은 그때 연락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좀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좀 연락해달라고 해주시고, 또 서로 가이드라인 좀 미리미리 숙지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급하지 않은 건 배려를 좀 해주시고, 급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연락해주시고, 이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진보 교육감이어서 그렇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정말 사건도 만났네요, 주말 동안에. 먼저 가신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진혜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요, 뉴스토마토 뉴스인사이다의 새로운 얼굴 박용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용준 기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왔습니까? 네, 오늘의 뉴스픽 첫 소식은 교권 추락 대책입니다. 네. 최근 잇따라 교권 추락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이 논의 중인데요.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업적인 학생 인권 조례가 그 주범으로 몰려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네, 문매를 맡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 업적이 바로 학생 인권 조례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군요. 학생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우대해주다 보니 교권이 추락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교권 강화를 지시하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콕 집어서 조례 개정까지 지시한 만큼 서울, 경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는 정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호 장관도 교사 노조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례 정비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 수장이 이끄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서울시 의회도 학생인권 조례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생 인권 조례하고 이 교사에 대해서 잘 대우해 주는 것하고 내지는 학부모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 별개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갖다가 꼭 이렇게 결부시켜 가지고 학생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 교권이 추락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주호 장관이 밝힌 이유를 보면은 수업 중에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그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위축됐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이 오르다 보니까 교권이 반대로 추락했다. 네. 그리고 또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 걸림돌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되니까 그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야 된다. 그런 일종의 카르텔처럼 이것도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또 별개로 선생님들의 교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의무가 부모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이거거든요. 사실 저도 학부모로 오랜 생활 동안 이 아이들을 집에서 지도해 봤지만 부모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야지 선생님에 대한 이 침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전국에 이제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중 학생 인권 조례가 6곳만 시행되잖아요. 예. 근데 이 6곳만 시행된 학생 인권 조례로 17개 지자체 전국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이 시도별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학생 인권 조례가 없던 지역에서는 대부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 광주, 전북 등 조례가 있던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 교육부나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진단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6곳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상관도 없다는 얘기네요. 이걸 뭐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반대로 이걸 또 무조건 이걸 인권 조례가 있으니까 학생 그 교권이 침해된다고만 얘기할 수 없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게다가 조례가 있던 곳은 오히려 교권 침해가 줄어들더라. 네. 아, 그러면 완전히 진단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서희초 사태의 진짜 원인은 이제 학부모들의 그런 악성 민원, 그렇죠. 그리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인데요. 그거를 진단 자체를 잘못하니까 그걸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이번 기회에 그냥 하기 위해서 그 계기로 삼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좀
진보 교육감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이런 게 아주 꼴보기 싫은 찰나에 이걸 아주 옆에다가 변명 삼아서 하는군요. 야, 근데 진짜 학부모들이 자기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서 학교에다가 악성 민원 내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거는 뭐 인권 조례 때문에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제 그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 중 한 명인데요. 어제 서울교총, 서울교사노조, 정교조 서울지부랑 함께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했다는 그 단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해서 학생의 책무까지도 그 조례에 포함시키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좀 보완하는 작업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재개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동안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두발이나 복장 규제를 없애고 또 체벌을 철폐한 그 성과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배동원님께서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요? 무례한 학부모가 문제인 건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진단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니 H님께서는요, 교사들이 움직이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교사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들, 아주 갑질에 물들어 있는 이 학부모들,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학교에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왜 교사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뭐 하시고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 선생님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에게도 권리를 주십시오. 뭐 학부모가 뭐 민원 때리면 뭐 무조건 전부 다 내내해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셔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그 이상민 장관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9개월 전이죠. 이제 지난해 10월 29일 이제 그 헬로윈 축제를 찾았던 시민 159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희생됐습니다. 당시 책임자로 재난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이 지목됐고 국회는 2월 달에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왼팔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헌정 사상 최초로 오늘 오후 2시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사실 그때 이상민 장관 그때까지 엄청 매일매일 시끄럽게 매스컴에 맨날 나와가지고 행안부는 문제없다, 여당 잘하고 있다 이랬었었는데 정말 탄핵 이렇게 딱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조용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그 후 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쟁점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그 예방 조치 의무를 다 했는지, 그리고 이제 사후에는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 네.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각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장관직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그게 기각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경찰 특수본 조사에서 이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이상민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혐의가 없다고요? 그게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는 이제 이상민 장관이 총책임자다. 이게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그 대응 과정에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서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 측에서는 이 장관이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게 이 장관 측의 주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만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른다 이겁니까?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줘야 돼서 요건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5대4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탄핵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잘못은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4명 이상만 반대하면 직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계속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들어가게 된다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결론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자들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마지막까지 지금 이게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어제 그 이태원 유족들은 또 이제 네. 그 헌법재판 헌재 이제 편지 25통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좀 이 장관이 그 수습 과정에서 이제 희생자들의 존엄이라든지 그 유가족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책임을 회피했다. 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국가는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파면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누구 한 명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상민 장관이 돼야 된다. 이런 지금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오송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주지 클루니 님께서는요, 이태원 참사가 없어도 오송 참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저도 참 이게 이 헌법재판소가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런 결정을 고비고비마다 많이 내려줬는데, 이번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 협의회가 한 말, 이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장관은 참사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권리를 훼손하고 국가의 책임을 총괄하는 의무를 회피했다. 우리 사회는 정말로 눈물을 닦아줄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사를 겪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영준 기자입니다. 박용진 아니고 박영준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한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헌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12구 참사 대응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은 파면 사유가 아닐 뿐 그가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맞다라고 했고요. 야당은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습관성 탄핵주의자냐 이렇게 네. 막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당이 이긴 셈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각이 결정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네. 9명 중 모두가 이제 기각을 결정했지만 4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헌재는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소수 의견으로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맞다고 봤고요. 또 이들을 포함해서 4명의 재판관이 또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서 만장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의 헌재 재판관 전원이 이건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중에 4명은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잘못한 건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탄핵 소치를 의결한 국회에서 내세운 이유는 이상민 장관은 우선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사후 대응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탄핵을 결정하는 이 재판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무 위반한 건 맞고 부적절한 것도 맞는데 그건 무능의 사유지 파면의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헌재 피청구인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서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즉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건 맞는데 이게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다만 소수 의견 3명 재판관은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한 건 맞다. 또 4명의 재판관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가공무원법상 사후 발언의 일부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맞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 탄핵 심판대에 올려놓고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다음에 놀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제 윤봉남 민변이 이제 유가족 대변하는 민변이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밑에 하급 공무원들만 수사를 이루어졌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어쩌면 예고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정민 유가족 협의회 대표 직무대행도 나와서 사법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 직후에 이제 이 장관은 참사 발생 269일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직무를 복귀하면서 바로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2구 참사와 관련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하루빨리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제 좀 참사 현장이 좀 심했던 수해 현장이 심했던 충남 청양군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법 의무를 위반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탄핵 결정 관련된 거는 그걸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이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고 언론 플레이하고 나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 심판대에 올렸으면 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제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2번 죽인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걸 또 한번 알게 만든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밖에서는 이 결정이 난 이후에 밖에서는 유족과 보수단체가 충돌 직전까지 일이 벌어졌어요. 네. 서로 막 욕하고 또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네,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유가족들은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기다렸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보수 매체의 회원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는 북한 소행이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화를 나게 했고요. 그래서 흥분한 유가족들이 이제 욕설을 하면서 달려 나갔고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최소 유가족 2명이 실신해서 긴급 출동한 구급차가 이들을 후송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족들은 탄핵 기각 후에 울분을 토했는데요.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사법은 죽었다, 헌재 결정은 면죄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물론 탄핵 수치는 면했으니까 명예는 회복했다고 보고 네. 대신에 내가 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나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네. 사실 대통령실 이제 관계자의 어제 발언도 나왔는데요. 좀 야권을 좀 질타하는 말투로 이제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고 반헌법적인 행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주장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락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바람개비님께서는요, 보수단체가 유가족분들을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진짜 보니까 보수단체 분들이 정의가 살아있다 뭐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거기서 잃은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은 사법은 죽었다, 헌재 결정은 면죄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소추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부로 거야를 만들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한 거죠.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이 심판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장관을 비롯해서 윗대가리들은 전부 다 지금 보석으로 나오고 다 풀려나온 상황이고 오히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지금 다 처벌받았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런 거.
또 이제 그 사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제 발언이 좀 그랬는데요. 금요일 날 나왔던 최은순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장모죠. 그 최은순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놓고 이번에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기자님, 네. 꼬우면 출세하십시오. 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밑에 나무랭이들처럼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네. 꼬우면 출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상민 탄핵 소추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이자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된 이제 김종민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제 발언이 과거의 발언들이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두고서 문명개화가 덜 된 전 근대 조선인들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있었고요. 이를 보도한 MBC를 향해서는 전 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조선인이라고 하면서 친일파적 논란을 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국민의힘 추천 KBS 이사, 이 사람 이름이 김종민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펼쳤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 전에 발언한 것들이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기면서 네.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나오니까 우리를 보고, 그 반대한 사람이 우리였잖아요. 또 우리 기자님들. 문명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다. 니네는 개돼지다. 옛날에 나향욱 씨가 말했던 그게 생각이 나죠. 네. 문명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다. 이게 바로 일본 놈들이 우리 1923년도에 우리 조선을 침략하면서 니네는 문명개화가 덜 된 전근대적인 인간들이니 우리가 개화시켜주겠다. 내 발밑에 꿇어라.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때 오면서 얘기했던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문명 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 지금 똑같다. 100년이 지나도 니네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걸 보도한 MBC에 대해서 전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조선인이다. MBC. 니네는 뭐뭐뭐다. 이 친일파적 발언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 왜 이러는 사람입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분은 검사 출신이고요. 광주지법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 변호사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장을 맡고 있는 건데 김도읍 의원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간사를 맡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추천을 받고서 이제 법률 대리인 단장이 된 것인데요. 이분의 또 논란의 발언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난 5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쿠시마 핵 처리수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헛소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 벤츠 타고 에르메스 걸치고 세계 인류 호텔 돌아다니며 호의호식해봐야 정신적 전근대성에 벗어나지 못하며 문명개화가 덜 된 남조선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IAEA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깡통 검증이라고 이제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그런 당신이 한국인인가 조선인인가 이런 것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분이 일본 사람 아니에요? 자, 25일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MBC에서 보도를 하니까 이 MBC 뉴스를 링크를 하면서 MBC 기자가 너무 취재를 부실하게 한다 막 지적질을 했죠. 뼛속까지 근대인, 문명 개화인이 되려고 근대화 공부하는 설의 포럼 이거 소개하면서 춘원 이강수의 민족 개조론, 윤치호 이야기도 했어야 된다 이러면서 또 야, 너 제대로 공부하고 이게 이렇게 또 잘난 척을 하고 있어요. 아우 정말 잘난 척 쩔어 아주 이 사람.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잘났어요? 아유 참. 그냥 100년 전에 가서 타임슬립해서 살아요 그냥. 짜증나 아주.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분이 또 이제 품격을 이제 운운했는데요. KBS 네. 근데 김 변호사는 이제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해서 야권 추천 남영진 이사장이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며 표결을 시도하자 책상에 올라가서 이제 또 발을 구르고 이사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행태를 또 보여서 미친 이제 거 아니에요? 책상에 올려서 발을 굴려요. 지금 5살짜리 애예요. 네, 논란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지난 4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돈이문 복원을 하겠다고 이제 하자 만약 조선을 복원하겠다고 하면 똥물이 줄줄 흘러 악취가 가득한 광화문을 복원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계속해서 논란에 네,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보도기념으로 이광수와 윤치호를 다시 한번 읽겠다. 이광수가 누군지 대표적인 친일파라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선인들이 아직도 전 근대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하고 살고 있다. 전 근대와의 싸움이 대한민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서 감사할 뿐이다. 이광수와 윤치호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민족 개조론이 지금 되게 절실하게 읽어야 될 상황이다. 윤치호의 일기 일부를 내가 그대로 옮겨보겠다. 이러면서요, 책상 위에 발을 구르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난리를 치던 사람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KBS 이사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안 부끄러워요? 검사 출신 변호사? 아이고. 그만합시다. 네,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고. 안 그래도 혈압 높은데. 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들이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죠.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용진 아니고 박용준 뉴스모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픽 첫 소식은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분은 조금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알려주시죠. 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발언을 해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얘기 왜 나온 겁니까? 윤 교육감이 25일 날 이제 유초등 1급 전교사 자격연수 특강에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인정을 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 안 되겠다 그러면 자퇴하고 나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참 특이한 게, 보세요. 이게 무슨 고등학교 교사 자격 연수도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특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그 연수 특강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사가 되라. 아니면 자퇴하고 나가라. 이야, 정말. 게다가요, 그 다음 말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 교사의 사명감을 강조하자는 뭐 의미였겠는데요. 네. 적어도 교사의 눈빛 하나,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싹을 자를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뭐 위로 짐작 아주 선회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네.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출신 대학을 물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눈빛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 생기면 자신에게 바로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이게 이제 교권보호가 이제 강조돼야 되는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비 살인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졸면 눈빛에 힘을 주고 상대를 제압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유치원생들이 졸면 이렇게 눈빛에 힘을 주고 애를 제압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좀 강하게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겠는데 너무 지금 내용 구체적인 디테일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찾아와서 출신대학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군요. 네. 그리고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라 이런 얘기군요. 참네요.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 곤란하니까 요즘에 본인이 해결해주겠다 이런 취지겠지만 세상에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쵸, 결국 이제 충북에 있는 정교조랑 이제 교사노조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항의했고, SNS에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네, 윤건영 충북교육감인데, 아이고, 이게 뭐 이제 와가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면은 뭐합니까만은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분은 갑자기 좀 흥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권 침해가 최근 그런 상황에서 교권이 이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 이거를 뭐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네. 실제 그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 저도 사실 주변에 선생님들도 많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또 되고 나면은 너무 힘들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세요. 근데 모든 곳곳에 다 권위가 무너지고 좀 힘든 게 많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알려주시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계기로 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형에 대한 도입이 힘드니까 이를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적인 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입니다. 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지금 현재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죠. 예, 왜요? 이게 사형이 이제 법정 최고형인데 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는 사형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기징역 종신형인데요. 네. 종신형이더라도 이제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또 20년 형기를 넘기면은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6명에 달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유하고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형 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영원히 이제 이런 극악범죄나 이런 게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사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야만국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우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거를 제도적으로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이 조선과 같이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절대적 무기형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좀 뭐 이런 발언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절대적 무기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정 행정상 뭐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뭐 논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수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 피의자 조선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관 어제 발언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이 이제 이번 사고가 유사한 사례다. 이번 조선 같은 경우를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외로운 늑대라 하면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제 하나의 개인이 이제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이제 테러를 가하는 사례 그런 걸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이를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 장관 발언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진짜 나 이렇게 이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경찰이 결국 조 씨를 상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군요.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좀 불안도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외로운 늑대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 앞에 전과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별로 구분되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네. 극악 범죄를 이루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하는 어떻게 사회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같이 전과 없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흉악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한동훈 장관님은 좀 이렇게 멋진 단어 사용하면서 좀 뭔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장관님 이렇게 무슨 뭐 문학소년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하 뉴스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희룡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양평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엄청 혼났죠. 네, 호되게 혼났습니다.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경기도 양평 주민을 만나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조건으로 야당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주민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멈춰야 하고 이 갑작스러운 기자회견도 예고되지 않은 간담회도 이제 불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하겠다. 근데 그 전제로 야당이 사과하라 이거잖아요. 네. 왜 사과를 합니까? 자기한테? 네, 이게 지금 이제 원안 종점으로 예정됐던 양평군 양서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인근의 한 마을을 찾아서 이제 그 두 곳을 다 찾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전전날에 열린 국토위에서 이제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 특혜와 어떠한 누군가의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면서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 앞에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된 길을 수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단했다라고 이제 어제 주민들 앞에서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양평의 오랜 수원 사업이고 과연 어디가 가장 좋은 노선인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그 특정인 게이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게이트라면서 몰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노선이 양서면이 있고 강상면이 있어요. 양평군 양서면이 원래 원안이고 양평군 강상면이 이제 이안이에요. 네. 그리고 강상면이 바로 이 김건희 일가와 관련돼 있다는 그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양서면으로 예탁까지 다 마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강상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봤다고 해서 나 이거 사업 안 할래. 딱 자기가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애기 같은 짓이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할게. 다만 왜 강상면으로 바뀌었냐고 뭐라고 이걸 정쟁화시킨 민주당이 사과해야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내 말이 맞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정리가 맞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원희룡이 이런 말이 맞냐고요. 아, 이런 거. 네. 아, 진짜 나는 이분들의 논리를 들여다 보면 참 진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점은 자기는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뭐 대통령 처가 일가의 특혜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노선 검토는 이미 문정부 때 했다라고 이제 또 다시 또 말이 바뀐 거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얘기를 예. 했거든요. 네, 일부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제가 외압을 넣었다면 장관이 징역을 갈 일이라고 이제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을 향해서 정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이제 적합하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으로 야당의 사과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사과하면 제일 좋지만 전문가 진실과 국민의 힘, 이거는 이제 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의 이제 힘이랑 이제 국민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당당한 최선의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양평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민이 이제 오늘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기자 간담회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 간담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고 통보 받은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저는 출근하다 지금 기자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 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일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큰 장소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셔야지 이렇게 큰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필요 없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장관님이 오셔서 민주당이 제동 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사과하면은 다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해 이렇게 압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강상면으로 할 거야. 이거 지금 두 번째 얘기고. 네, 은연중에 이제 강상면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리고 네. 세 번째, 이런 모든 얘기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한 작은 교회인가 뭐 어딘가에서 네. 장소를 빌려가지고 정말 뭐 정식 기자회견도 아니고 그냥 은근슬쩍 모아놓고 말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뭐냐 말을 할 거면 제대로 사람들 모아놓고 현안 질의를 받고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해라. 무슨 뭐 도둑 기자회견 하듯이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니네끼리 싸우고 우리에게는 길을 달라. 이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했대요? 우리 장관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제 여러 네. 가지 영상을 살펴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작은 동네 교회에서 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잘 이제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네. 그 이제 어제 말씀하신 그 주민분은 여자분이셨는데 그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나갔거든요. 그러자 이제 주민들 몇 안 되는 주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옳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를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원장관이 국민을 만나겠다면서 양평을 찾았지만 국민들에게는 정작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은 교회에 혼자 찾아가가지고 혼자 막 마이크 잡고 얘기를 막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알고 기자들은 쫓아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거기를 또 우리 용감한 군민이 지적을 했고 네. 또 지적하고 그분은 나가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랬군요. 네. 야, 상당히 이상한데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떳떳하면 제대로 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 장관과 민주당이 이제 고속도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 여당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정말 떳떳하고 고속도로 사업이 정상화할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위에는 오물이 넘쳐난다. 오물을 치워야 된다. 오물이 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자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원장관님이 지금 총리 되려고 누구한테 딸랑딸랑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저는 뭐 솔직히 그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점점점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감사원. 야, 이제는 또 하다가 통계를 왜곡했다 그러면서 네. 김현미, 김상조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군요. 네. 실제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아주 그냥 사정기관이군요.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던 감사원이 또다시 문정부를 향해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어제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장하성 전 실장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안 건드리는 데가 없네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조금이라도 나라의 녹을 먹었다 생각이 드는 사람이 그냥 다 건드리는 거예요. 다. 감사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러다 감사원 과로 사겠어요? 감사원 사람들 전부 다. 아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네.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면 조사했다. 네. 김현미 장관하고 김상조 실장은 또 실세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데 네. 게다가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하고 장하성 전 실장도 그때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안 건드린 사람이 없는데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르겠네요. 거의 이제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네.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가 통계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10달 만에 가장 윗선인 전 청와대 정책실장 3명과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이제 감사원은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매주 목요일에 공표되기 전에 네.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금은 이 이름인데요. 예전에는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네, 한국감정원. 네,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면서 조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또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매주 목요일마다 공표가 됐었는데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공표되기 전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이런 통계 잠정치라고 하는 이 자료를 미리미리 청와대에 보고했었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보죠? 네, 뭐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요. 네. 일단 이제 감사원이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러라고 불리는 이상주택 거래 가격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정부 때 이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토부 실무진이 부동산원을 상대로 과도한 언행을 했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라면서 이제 이야기했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감사원의 통계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한 문정부 출신의 이제 인사들이 정치 보복의 감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주장은 한국부동산원 즉 구한국감정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통계 잠정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원래 자료를 만드는데 그 통계 잠정치를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그 수석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제 그렇게 보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도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어떻게 조작질을 했는지, 어떻게 꼼수를 부렸는지, 그래서 마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였는지를 우리가 보겠다. 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수석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그런 적 없다. 네. 이게 요점이죠. 네. 주택 동향 조사는 주간과 월간으로 나뉘고 아파트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주간 단위 주택 동향 조사에서는 그런 수조차도 없다. 먼저 이런 얘기도 지금 했었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통계 신뢰도도 떨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난은 좀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원 조만간 집값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또 한번 후폭풍이 불지 아니면 또 여당이 또 지나치게 사람들을 괴롭힌 것으로 결론이 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아 기자 보기에는 어때요? 저는 집이 없어서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집값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또 감사원이 공개한다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